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어느새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거시적인 관점, 미국의 고용지표 CPI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을 알아봤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기업 종목 장세, 또 섹터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또 로봇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시장이 딱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폐배터리와 뒷부분에 이제 2차 전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다뤘는데, 2차 전지는 처음에 대본 준비를 좀 많이 했었다가 많이 삭제를 좀 했습니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좀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장 후반에는 PCB부터 반도체까지도 좀 두루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자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해보고, 앞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신규 테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어지고는 있지만 폐배터리 산업에 관한 동향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주제로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맥진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2차 전지가 밸류 부담이 좀 있다, 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구간으로 가 있지 않느냐 등등 의견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냐, 계속적으로 내용이 들려오고 있고 잘 팔려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 캐파 증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안에 실상은 조금 더 약간 거품이 좀 끼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삼성의 SDI, 제너럴 모터스와 공장 지금 건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전달 드리면 공장 건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OU일 뿐이고, MOU에 따라서 앞으로 3조에서 5조 원 사이에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폐배터리를 좀 출발해 볼 건데, 폐배터리 우리가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빨리 올 거냐라는 의구심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정도에 전고체와 함께 2차 전지의 시장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워낙 친환경이 대세이고 그 재활용 산업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 자체가 또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사업에 관해서 저도 좀 분석을 하면서 봤더니 상당히 기술력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배터리를 분해해서 광물 자원을 재회수하는 기능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폐배터리 산업 안에서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식 과정이 있고 습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세군은 약간 습식 과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초반에 지금 폐배터리를 할 건데,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폐배터리 앞으로 산업 동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정말로 성장주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확인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리사이클링 자국 이기주의라는 표현으로 소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뉴스플로어 안에서도 많이 있는 내용인데, 작년부터 이제 IRA가 시작됐죠. 여기에 관해서 진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혜다, 또 반사 이익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 악재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하기 나름인데 정확하게 팩트적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8월이죠. 그 리사이클링 자체, 광물 자원 자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미국의 북미 전기차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에 연결고리를 지어보면 우리가 1강 때 했던 고용과 마찬가지로 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조립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을 노리는 거죠. 한국 사람이 가서 미국에 잠시 출장을 가서 조립을 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 산업 자체를 볼 때 이 핵심 광물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미국의 속내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지금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죠. 앞으로 걸림돌. 갑자기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라고 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산업들이 유럽, 헝가리, 북미 지역에 이미 진출을 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IR에 관한 감축법이 좀 시행됐을 때 손해를 볼 것이냐라는 생각은 별로 들고 있지 않아요. 단지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핵심 광물 조건을 할 때 미국과 FTA도 체결국입니다. 미시죠. 미국 내지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인데 조건이 올해는 40%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2027년에는 더블입니다. 80%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딱 이제 횟수로 5년 남았는데 올해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헤비한 조건인 것 같고 부품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요. 또는 조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더 헤비해요. 여기도 더블인데 지금 2029년에는 100%까지 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숫자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연 우리 기업들이 약간 피해를 볼 것이냐 요렇게 이제 물음표를 좀 이어가야죠. 요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한테 좀 득이 있을 것이냐 피해를 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미 여기에 발맞춰서 이 두 가지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캐파 증설을 뭐 이 IRA 감축법에 대해서 예견을 했겠습니까? 많은 아무래도 전방 생산 기지를 뭐 좀 제조업 이렇게 인건비가 좀 싼 국가들로 가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유통 마진 구조를 좀 짧게 만들려는 그런 시장도 좀 내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할 때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보다는 유럽과 미국이 조금 더 친환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이 이미 이동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캐파 증설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국 이기주의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문제가 왜 되느냐. 지금 조 바이든이 10일 날 EU 협상 테이블에 갑니다. 집행위원장을 만나는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조모님 이런 건 일정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단순한 일정이 아니고 정부의 선취죠. 뭐냐? 과연 이 10일까지 오늘 2차 전지나 뭐 폐배터리가 좋았습니다.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요렇게 기계를 좀 해봐야죠. 과연 10일에 물론 그 전에 뭐 양옵션 만기일도 있고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조금 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지금 2차 전지와 폐배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때까지 추세가 좀 우상향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EU랑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지금 EU는 FTA 국가가 아닙니다. 협력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서 과연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중국에 뭐 시안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SK하이닉스 공장, 삼성전자 공장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강요받고 있단 말입니다. 유럽 시장도 분명히 커요. 미국 시장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협력 관계가 아니고 갑자기 힘겨루기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선택 조건지를 가질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일까지는 단기 추세는 좀 이어진다. 단기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날 양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매매 관점은 정리를 좀 해가시는 게 맞고 내가 좀 투자 관점으로 장기 성장성을 보고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 기간에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뭐 조금 더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고래 싸움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EU는 FTA 협력국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번에 지금 CRMA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IRA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꼴 관계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우리도 해보겠다. 우리도 세제 혜택 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유럽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FTA 협력국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 만약에 미국이 못 준다 이러면 유럽도 당연히 미국의 안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아마 밑에 있는 뭐 미국의 우방 국가라든지 또는 협력국이라든지 등등 강요받을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지금 뉴스플로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놨어요. 지금 제목이 뭐죠? 리사이클링 자국 이익주의인데, 이미 이 리사이클링 앞에 붙는 소 주제가 있습니다. 아니, 단어라고 좀 해야 되겠죠. 원자재.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코멘트가 있죠. 인력 자원밖에 없다. 우수한 두뇌를 가졌으나 광물 자원은 좀 없는 편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럴 때는 러시아가 좀 부럽고 미국이 좀 부럽습니다. 세계 최대 자원 매장량 1위는 러시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이미 보호무역주의는 시작이 되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좀 보자면, 미국이 당연히 뭐 자본주의에 꽂히고 자유민주주의에 꽂히긴 한데,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이런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속칭 말씀드려서 조금 방송 용어에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무엇이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강요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강압적인 형태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된다 등. 그리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내용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악재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EU에 했을 때 EU가 과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반도체처럼 돼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반도체에 관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사익을 볼 것이다, 아니다, 악재다 등등. 과연 이렇게 귀결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1, 2페이지에서 얻어갈 내용은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협력안이 잘 쉽게 긍정적으로 도출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처럼 강요받을 상황은 연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술력이 좋다는 평가고요. 물론 점유율 부분은 캐틀이 1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점유율 차이가 조금 나긴 납니다. 그래도 이 글로벌 탑 10 기업 안에 보게 되면 우리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포진이 돼 있는 상태고,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 우리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하이니켈 비중이 높여가면서 기술력 부분, 또 폐배터리 산업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국내 유일 기업, 뒤에 보시겠지만 성일하이텍 등 이 턴킹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매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이 아니고 우리가 좀 갑이 될 공산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은 크게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날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 추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건강한 조정이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눌림목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눌림목이 있어야지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시장을 좀 받고 지엽적인 걸로 슬슬 하나 좀 들어가 보죠. 과연 폐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갈 것이냐, 지금은 어느 단계의 수준이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환경의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명제는 탈탄소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요즘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탄소 계산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 대명제 아래 이제 친환경이라는 대주제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차적인 소주제들이거든요. 거기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뭐 등등으로 이제 계속 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 친환경이 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매를 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자원을 어떻게 리사이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리사이클을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원자재 대란이다.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써야 되겠죠. 자원의 한정성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원은 무궁무진하진 않아요. 언젠가 뭐 석유도 고갈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마찬가지고 등등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대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의 출발이 리사이클링으로 회귀되는 것 같아요. 자, 쓸 수 있는 것은 쓰자. 어떻게? 재활용해서. 결국 이렇게 기결이 되겠죠. 자원이 우리가 무궁무진한 안 하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한번 써보자. 이게 조금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제가 오늘 쓰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구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옷 같은 거 동묘시장 가면 이렇게 있죠. 재활용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거 나는 중고차 싫어. 어찌됐건 재활용한 거는 새 거는 아니잖아. 이런 뉘앙스인데 겉모양과 성능의 차이가 없다면 과연 새 것과 같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인데 여기에 관해서 원자재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했을 때 세액공제를 줄 것이냐? 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세액공제 해줄게. 이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부에 관해서도 우리가 산업의 앞으로 성장성에 관해서 계속 되짚어 봐야 되는 요소니까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버렸을 때 소비되는 자원이 많다는 거죠. 쓸 수 있는 건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재생 파트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석유로 이런 거 전기 다 생산했잖아요. 그죠? 다 전기. 전기를 근데 생산하는 루트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요. 원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이토마토 배워야 산다는 자,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배터리 안에 뭐 리튬도 들어가고 니켈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요. 이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더욱 열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도 이 재활용의 의무화 수준을 밝힌 것 같아요. 너무 낭비되는 자원이 있고 아직은 그 배터리를 만드는 안에 핵심 광물들에 대한 대체 품목이 없기 때문에 대체 품목이 또 생겨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활용에 관해서 박차를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겠죠. 결국은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계도 기간을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은데 2030년이죠. 2030년부터 35년까지 제가 그 사이에 봤을 땐 계도 기간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다들 전기차를 이제 타고 다닐 텐데 저희 방송국의 주차장만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10대 중에 한 서너 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차 과연 생산량이 급증되면 배터리도 결국 같이 나갈 터인데 활용도에 대해서 고뇌를 좀 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이 산업의 성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을 할 수 있느냐. 여기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은 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의 출발 리사이클링을 좀 보고 계신데 이런 것 같아요. 순서를 정할 때
여기를 일단 딱 1번을 딱 두시면 됩니다. 친환경. 지금 현재로 폐배터리 산업을 보시면 여러분들 광물 딱 이겁니다. 여기 별표 5개예요. 이 광물 소재 중심의 모멘텀 단계예요. 아직까지 뭐 광물에 따른 정말로 실적이라든지 성일하이텍도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스크랩 위주예요. 거의 스크랩 비중이 85%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멘텀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광물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라는 기대감. 세액공제가 되겠죠. 지금. 크레마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초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초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이제 폐배터리 시장의 가치가 급증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계되는 것 같아요. 뭐 뉴스플로에 이런 이제 앞으로 시장의 캐파가 얼마 정도 계속적으로 커질 거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2025년에 지금 300억 달러, 2030년에 거의 3,4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배죠. 근데 바람은 지금 불었어요. 일단. 뭐 올해 분 건 아니죠. 작년 한 하반기부터 조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단계가 시장의 완벽한 재평가 단계냐? 자, 이렇게 기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재평가 단계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재평가를 하려면 아직까지는 모멘텀 초기라고 봐야 되지 실적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몇몇 기업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로. 두 번째는 기술력 부분도 아직까지는 몇 기업, 이거는 몇몇 기업도 아니고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부분도 약간 물음표. 네. 물음표. 뭐 주관 사업자가 선정됐다더라. 폐배터리 활용을 위한 ESS 저장 창고를 만들었다더라. 어디랑 협업을 한다더라. 그런데 정말로 이 배터리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핵심 광물 자원을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기계를 해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없느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2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배터리 이제 전기차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제 활용도가 고심인데 왜 이 활용도를 고심하겠습니까? 뭔가 앞으로 연출될 상황을 보게 되면 왜 활용도를 고민해야 되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기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뭔가 강압적인 게 좀 있을 것 같죠. 법안이죠. 네. 이거는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유럽 연합의회하고 지금 코트라에서 좀 가져왔는데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을 받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환경부로 의무화 검토를 좀 하고 있고 폐배터리 단계가 모멘텀 단계라는 것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한계성은 있지만 뭔가 법안으로 강제하는 내용들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EU에서 배터리 규제한 주요 내용인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읽을 필요 없고요. 여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배터리죠. 뭐 자동차, 휴대용, 뭐 우리 청소기에도 들어가고요. 뭐 다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게 이제 웃기죠. 이제 탄소 발자국을 공개해야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탄소가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발생됐던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밝혀라 이거예요. 얼마만큼 탄소가 발생됐고 그 자취를 되짚어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과연 너네는 탄소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EU에서. 그러면 EU에 어떤 공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폐배터리 공장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폐배터리 공장들을 보게 되면 이미 유럽이나 헝가리 진출을 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배터리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정 부분. 이건 일정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법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 1월부터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코발트 12%, 리튬은 4%, 니켈은 4%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지금 2차전지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하이니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죠.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622였어요. 622. 그러다가 7반반. 이건 모르시는 분은 지금 없죠? 여러분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8 하나하나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기술력이 양극재 쪽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좀 와 있느냐? 9반반까지 와 있어요. 9, 0.5, 0.5. 이게 뭡니까? 하이니켈 비중이죠. 네. 니켈 비중 올린 거예요. 근데 니켈 비중 올라가는데도 4%는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발트. 2035년 1월부터는 코발트는 20%, 리튬은 12%. 더 올라갑니다. 니켈은 12%. 법안으로 강제를 해놨어요. 강제를 해놨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계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와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있었어요. 카테고리 안에. 자, 여기 전기차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앞으로? 폐배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맞겠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차 전지였다. 폐배터리는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법안으로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 폐배터리가 성장성이 있느냐 누가 물어보면 EU 배터리 규제안의 주요 내용에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활용도를 고심해 볼 수 없어요. 자기들이 아마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기업도 있고 안 가는 기업도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자, 단지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는 최고는 아니에요. 폐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성일하이텍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기업의 폐배터리 앞으로 핵심 부분인데 수거가 예를 들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요즘에 배터리 사가는 이렇게 조그마한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데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수거율을 높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현재 수거율이 45, 2025년 65, 2030 70% 높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팔린다 이거예요. 전기차가 이렇게 팔려요. 전기차가 팔리면 그 배터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런 것들이 계약사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다른 데로 새지 않게 막아놓는다는 거죠. 이게 아마 앞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폐배터리의 전망치는 어떻느냐? 왜 이렇게 폐배터리를 이야기하느냐? 과연 그거를 차트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보시면 첫 번째, 이 차트에서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는 차트를 보면서 단편적으로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분석을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로 기결된 그 정보 분석 능력이에요. 수능에서도 그걸 테스트하죠. 지금 2023년입니다. 아직은 별로예요. 네, 발생량 자체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는 했지만 전기차가 8, 90%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에는 여러분들 4배 가까이 커집니다. 그죠? 약 4배예요. 96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은 이 사이예요. 지금. 딱 2년 주기죠. 지금 2023년부터 25년. 그리고 더 커지는 주기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는 5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폐배터리 못 잡았다고 급할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 모멘텀 단계에서 시장의 재평가 단계로 넘어갔는데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야 영업이익이 떨어지네 성장성이 없네 그러면 혹독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때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뭐 음극재 배터리들이 작년에 왜 한번 떴냐면 2020년도에 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좀 이어지다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22년 시장이 안 좋은데도 왜 갈 수 있었느냐? 그 시장의 재평가 단계 때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2년 구조잖아요. 폐배터리도 이런 구조를 거칠 겁니다. 지금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왜 폐 배터리가 이제 발생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폐 배터리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의 한계성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죠. 배터리 수급 전망인데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수요입니다. 수요가 더 높이 있네요. 밑에 있는 게 공급이에요. 지금 2023년부터 썼습니까? 수요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공급이 딸린다는 겁니다. 왜 공급이 딸리겠습니까? 전문가님 이게 공장에서 배터리를 풀가동하는데도 공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맞죠. 캐파 증설 했는데 자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여기잖아요. 여기. 배터리가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100만 개 배터리가. 차를 폐차했어요. 9년, 10년 뒤에. 이 100만 개에서 예를 들어 80만 개를 살린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 자원의 세이브가 좀 되겠죠. 여러분.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써놓은 말인데 여기로 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공급 부족의 배터리는 재활용으로 기결되는 차트를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앞으로는 공급이 딸릴 것이다. 근데 그 공급의 해결 방책이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고심하고 있다. 그것이 폐배터리의 바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활용 방식과 장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약간 지엽적이라기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개괄적이고 정의 같은 부분이에요. 크게 집중해서 보실 건 없지만 내가 그래도 투자를 해가려면 알아야 하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얄팍하게 아는 사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모를 때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오히려. 근데 어설프게 알면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여러분 다 그거 해보셨죠? 막 찍으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내가 거달기식으로 어설프게 보고 갔어. 그러면 성적이 더 안 나옵니다. 근데 정말 깊게 하고 갔어요. 안 흔들려요. 답을 찍었다 3번 찍었다 1번 안 찍습니다. 처음 쓴 게 답이거든.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봐야죠. 결국은 자원 순환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죠. 그 다음에 배터리 활용 방식과 장점이 왜 폐배터리에 관해서 고민하느냐. 원재료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그죠? 가격을 계속 올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 경쟁이 막 치열할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먼저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반도체 재고 쌓는 것처럼. 근데 지금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8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도래했고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나온 지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아이오닉 초창기 같은 거 모델 300km 가는 차들 이런 차들 이제 슬슬 고민을 좀 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아이오닉 차를 한번 팔아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근데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중고차에 대해서 별로 감가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그게 배터리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읍니다. 뭐 아반떼라든지 지금 단종된 소나타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차를 팔아보면 상당히 감가가 심하죠. 오히려 이렇게 소형차들 예전에 뭐 마티즈라든지 이런 거 스파크라든지 이런 게 더 감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팔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비쌉니다. 다 이 배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중고차를 가져가서 팔아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터리 안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공정 과정의 안정성이 있어요. 결국은 빼내는 거니까. 그리고 원자재 수급의 안정성이 생기겠죠. 안 사와도 되니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빼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운영 방식이라든지 활용 방식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 저도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봐보시죠. 그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니까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리유즈냐 리사이클링이냐 이게 좀 다르던데 재활용이냐 재사용이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좀 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부분 배터리에서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뭔가 소재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다 갖다 쓸 거냐. 그러니까 전기차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전동 공구에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매출액 추이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 이런 단계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수거하고 선별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됐고 재사용, 재활용이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보니까 재활용하는 거는 딱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필요한 것들, 리튬, 코발트 등을 회수해요. 재사용하는 거는 ESS, 에너지 저장자고 파워뱅크 등입니다. 약간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쳐다보다가 하나 구했는데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 그 재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뭔가 광물 자원을 이렇게 꺼내왔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비 요건이. 폐전지를 진단하거나 분석하는 설비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제작. 그런데 재활용하는 거, 리사이클링 하는 거는 폐전지 방전 시스템, 그럼 구성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걸 회수하는, 자,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리튬도 빼내야 되고, 코발트도 빼내야 되고, 니켈도 빼내야 돼요. 그 공정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어디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여기로 좀 가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여기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서 더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기결될 것 같은데 우선 재사용 부분은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중심으로는 여러분들 나오다시피 성일하이텍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화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어요. 조금 구조는 분명히 틀립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전문가님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빼와가지고 재수성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글쎄요. 과연 배터리에 성능 저하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재평가 단계에서. 야, 재사용을 한번 해봤더니 성능이 확 떨어지더라. 그러면 싸게 팔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앞으로 그 배터리 그런 규모, 재활용 시장 규모 전망인데 이 표는 시사하는 바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여기서 배워야죠. 첫 번째, 차트를 볼 때. 아, 성장성은 의심이 없구나. 항상 분석할 때 어디에? 폐배터리에. 두 번째는 뭐죠? 아직은 설익은 단계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다 가고 있으니까 설익은 단계가 아니지 않냐. 설익었습니다. 네. 주가의 등락 과정과 기업의 가치 평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의 실적이 좋고 밸류가 싸면 주가가 다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주가의 기업이 실적이 없고 밸류가 비싸요. 적자 기업에 주가가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등락 과정은 주가 등락 과정은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에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등락 과정은 좀 과열권이다. 조금 저평가되었다. 이거를 평가하는 것뿐이지 아직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은 주가 등락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2023년입니다. 네. 재활용 시장 규모가 큰가요? 2026년까지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장에 혹독한 재평가를 받게 되면 주가는 바로 다이렉트예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메타버스. 메타버스 시장도 여러분 10조예요. 상당히 앞으로 많이 기술력이 진일보할 거고 이 시대 옵니다. 앞으로 막 안경 쓰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VR, XR, MR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장에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죠. 기업 실적들이 거의 이어지는 구조가 없죠. 네. 여기서 아마 해내지 못하면 나중에야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다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내가 투자냐 매매냐는 접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기업들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아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차트도 함께 조금씩 볼 건데 이 폐배터리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좀 써봤는데 우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세비캠이냐, 성일하이텍이냐. 뭐 그 리포트 써놓으신 분들도 주관적일 테고 그 리포트를 읽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주관적일 텐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로서 성일하이텍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압도적인 생산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국내 1위 리사이클링 업체인 것만큼은 자료들을 다 비교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후한 점수를 줬던 게 여기에요. 항상 유일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 셀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기업이 성일하이텍밖에 없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이 셀 업체들 리사이클하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방전하고 해체한 다음에 물리적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해가지고 파분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소재를 이제 끄집어내거든요. 뭐 원자재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끄집어내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3사 배터리 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기업은 성일하이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따라지면 턴킹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력 부분에 앞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인데 여기는 2차 전지에서 양극화 물질을 정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것과 셀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주가 차트 모습 보기 전에 기술력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좀 빠르게 가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가 있어요. 요즘 오늘 에코프로도 좋았죠,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종속회사가 있어요. 뭐 여기는 다 2차 전지 친환경 쪽이니까 에코프로 CNG인데 이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키워서 IPO 상장할 수 있겠죠. 잘 키워서. 그러니까 약간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배터리 셀을 완전 분해해가지고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화테크도 보시게 되면 관련 기업인데 폐배터리 10kW ESS 재사용 주관사 사업자입니다. 재사용. 다릅니다. 전혀.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기술력도 틀리고. 파워로직스. 여기는 현대차 쪽입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재활용 ESS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게 파워로직스예요. 약간 여기 두 개가 조금 비슷하죠. 네, 지금. 약간. 그 외에도 웰크론 한텍, 뭐 하나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 외에도 더 있어요, 여러분들. 폐배터리로 묶여있는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그나마 제가 좀 갖고 온 것 중을 보는 이유는 뭐 나중에 차트 모습 보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왔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다 좋아요. 기술력 차이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이 배터리 기업의 핵심이 뭘까? 이게 지금 별표 10개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폐배터리에서. 뭐냐? 영업이 아닌 배터리 유입이에요. 아니, 배터리 유입이 안 되면 뭐를 리사이클링 하겠습니까? 뭐 일단 폐배터리를 뭘 가져와야지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일단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은 아까 EU에서 법안해놨죠. 우리 뭐 앞으로 돌아가기엔 좀 그렇고 아까 EU에서 법안해놨습니다. EU에서 어떻게 했죠? 뭐 니켈 비중 4%, 뭐 리튬 비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4%, 2030년에는 뭐 12%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해놨어요. 이거는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이제 폐배터리 기업들을 옆에 둘 거 아닙니까? 두는데
폐배터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폐배터리 기업들은 같이 함께 가는 구조긴 한데 완전 과가 의뢰 관계예요. 지금 배터리 유입이 안 되면 실적이고 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은 차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입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영업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폐배터리라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업 상무를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이것도 비즈니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우리 폐배터리 우리는 마진율 얼마 남길 테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뭐 SDI로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 드리겠습니다. SK온으로 드리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입이 만약에 안 된다 기업들에, 그럼 백날 필요 없어요. 기술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기술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폐배터리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핵심이 어떻게 되냐, 유입 창고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산다 시간이니까 좀 멋지게 써봐야 되겠죠. 일원화 시켜놓는 어떤 거, 이 폐배터리 유입 창구를 일원화 시켜놓는 기업들이 상당히 잘 나갈 공산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 폐배터리 기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돼요. 우리는 구조를 이렇게 짜놨다. 몇 프로를 어디서 가져오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됩니다. 네. 기술력 부분만 내세울 건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을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차트를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자, 폐배터리 일단 이 정도로 접어두고, 오늘 2차 전지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SDI가 좋았어요. 제너럴 모터스랑 MOU 체결하겠다. 정확하게 MOU입니다. 아직 공장 건설 계약서 도장 찍은 적도 없습니다. MOU예요. MOU. 말 그대로 MOU예요. 근데 성장성과 과열이라고 제가 써왔어요. 성장성,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장성은 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어요. 아직도 뭐 이런 것에 관해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다시 한번 주도주 전면 부각이냐, 여기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이미 주도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주도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무슨 소리인가? 주가가 옛날만큼 이렇게 퍼포먼스가 잘 안 터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터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터진 겁니다. 네. 좀 쉬인 거죠. 주도주로 계속 부각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주도주로 제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점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 그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네. 밸류가 싸다 비싸다, 성장주에 관해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담당 PD님이니까 PD님 이름 좀, 전문가님들 이름 비르면 혼날 수 있으니까 우리 PD님 이름, 어차피 자막 나가니까 김차수 PD님이에요. 김차수 PD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뭐 40배 밸류를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너무 그렇게 후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PD님은 몇 프로입니까? 20배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예요. 밸류는 주관적인 거예요. 네,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더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밸류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너무 후한 프리미엄을 줬다, 그럼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주관적인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단지 이제 여기로 기결이 돼야죠, 여러분. 과연 상대적 메리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 동박, 뭐 CNC 도전재, 또 좀 더 가볼까요? 뭐 알루미늄 박, 배터리 셀 업체, 캔 케이스, 부품 간다 이거예요. 과연 상대적 메리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 물론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양극재 업체들이 있죠. 4대 천하, 에코프로베, LM,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비하면 주가가 말도 안 됐잖아요. 에코프로 비하면 5만 원일 때가 있었고 코스모 신소재 15,000원일 때가 있었고 지금 99,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메리트가 어디에 있는가로 기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조정 관점의 차이, 밸류의 차이를 과연 김민준은 갖고 있느냐? 제 시간이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장기는 문제 없어요. 네. 장기는 문제가 없다. 언젠가 주가는 오를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 이 차이예요. 네. 그리고 투자 기간의 차이.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전지의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매매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매매가 오르냐, 투자가 오르느냐 아직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식상하죠. 정답 없습니다. 잘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잘한다, 매매하시면 되고 투자를 잘한다, 난 잘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좀 길게. 단기로 볼 때만 문제가 있어요. 2차 전지 자체는 이미 실적, 수급, 수출 지금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수출 밑으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네. 적자 아니에요. 밸류 제가 봤을 때 모멘텀까지도 다 오케이예요. 5박자가 딱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양산이 제가 봤을 때 단기는 확실히 과열이에요. 네. 과열 양산을 시내에 내동매매를 이제 하면 안 되죠. 주가는 늘 건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치가 무엇이냐?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이 보조지표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보조지표 안 보는데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 삼성 SDI 모습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보시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삼성의 SDI를 보시게 되면 항상 RSI가 저는 보조지표를 잘 보지 않아요. 보통 70이 넘어가면 과열로 봅니다. 그런데 여지 없어요. 최근에 갔을 때도 70 넘어서 79까지 갔는데 바로 주가 조정이었어요. SDI 주가 조정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반등.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 다시 반등. 최근에. 70대예요. 네. 조정이 안 나올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떠냐? SDI보다 좀 나았습니다. 밸류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지금 싸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과열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덜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61이에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RSI에 의하면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이. 양극재들 볼까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주가 터졌죠. 에코프로 BM 어떠냐? 제일 높습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과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열. 에코프로 BM 87이에요. 네. 여기서 자기가 달려들어서 내동매매를 한다.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사도 괜찮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여기를 내가 다 사겠다. 그만한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하겠다? 야,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차트 모습으로 종합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봐질 것 같은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이 종합 이제 선물 세트로 자 보시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써드릴게요. RSI고요. 여기 거래량이고요. 여기 OVB입니다. 다 필요 없는데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도 RSI가 그때 79예요. 주가 어김없이 조정입니다. 조정폭. 다시 주가 상승 또 가요. 갑니다. 갔다가 또 넘어가니까 다시 조정해요. 여기 조정이에요. 조정폭이 더 깊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갑니다. 70으로 쭉쭉쭉 다시 반등이에요. 지금 내려왔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62예요. RSI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점 돌파 안 됩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오면 조정이 한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조정의 깊이보다 여기가 더 깊었죠. 여기에 조정의 깊이가 고점 돌파가 안 되면 더 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은 뭐 뒤에 차트 모습까지를 좀 못 봤는데 오늘 폐배터리하고 2차전지 부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급하지 않게 어떻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이것이 과연 주식시장의 해답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자동차 부분에 관해서 좀 다뤄볼 텐데
모르겠습니다. 소 주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좀 부족한 내용은 공개 방송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뒤에 김민준 TV 유튜브 하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을 동시에 7시 10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